안녕하세요. 날씨가 좀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어때요?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죠. 객관식 시작 할 때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이 시험장에서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했던 내용도. 그러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이제 그 건강 관리. 우리가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아프면 엄청 치명적이에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 또 이기적이 좀 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시간과 자원을 시험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한 4개월 이라고 하면 금방 가요. 금방 가. 객관식 한 사이클만 돌아도 2개월, 3개월 가니까 금방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시고요. 시험과 직결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우리 객관식반 소개 좀 드릴게요. 우리 이제 회계사반이니까. 자, 회계사 시험 1차에서 총 이제 50문제 중에 10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전범위에서 문제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찍어서 할까? 그렇지도 않죠. 우리 회계사 시험은 2차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10문제이긴 한데 문제 자체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시험에서 다루기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이즈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래도 충분히 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교재, 여기 이제 올해 새로 개정판이에요. 새로 개정판.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2024년 올해 거 기출문제가 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중에 그려들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50개 정도 되니까 그 그림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내용을 가산해서 정리해도 충분히 다 어떤 요약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지, 이런 거. 이게 전체 흐름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 중에 설명해 드린 내용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개별 원가 계산의 전체 흐름이라고 하면 한 장으로 표현을 해놨으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예를 들어 표준원가 같은 경우에도 정리해놨고, 특별주문수락 의사결정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한 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용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론을 조금 요약해 놨어요. 앞부분에다가. 근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 도식화는 좋아해. 왜냐하면 그건 시각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론을 요약해 놓은 건 좋은 점도 있는데 단점은 공부하기 또 생기는 거야. 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냥 담거나. 제가 주장하는 건 한 권만 봐야 돼. 한 권만. 한 권만 봐야 심적으로도 부담감이 덜하고요.
여러분들이 혼란스럽지가 않아.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면 되게 헷갈려. 우왕좌왕하고요.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데 혹시 요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 좀 활용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주제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앞부분에 다 모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도 한 장에 다 정리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유형 뭐 당연한 거죠. 뭐 기출문제도 다 수록돼 있고 또 뭐 최근에 이제 나오는 스타일의 유형도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개정판에 집어넣은 건데 필수 문제하고요. 고급 문제를 별도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출판부에서 필수는 별표로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부는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죠.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를 먼저 하고 요게 완벽하면 그 다음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요게 우리 수업 목적으로 안전한 거라고. 필수 문제는 최소한 완벽히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이제 고급 문제를 보는 겁니다. 물론 뭐 고급 문제 그렇다고 안 보는 건 아닌데 정리를 할 때는 필수 문제부터 완벽하게 그 다음에 고급 문제. 그래서 전에 보니까 조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되게 많은데 다 풀어봐야 됩니까? 그런 요청을 하시길래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필수 문제, 고급 문제. 자, 필수 문제는 좀 반드시 풀어보면 좋을 문제고요. 고급 문제는 조금 이제 생각을 요하는 문제, 심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이제 객관식이 지금 목적인 반이니까요. 우리 객관식에 대해서 실전 난이도 한번 볼까요? 난이도. 자, 제일 난이도가 낮은 거. 요건 한 30초? 1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거. 요게 한 20-30% 정도 나와요. 그리고요. 중간 난이도 1분에서 2분 정도. 요게 한 40-50% 정도 돼요. 요거는 우리 그 원가 회계뿐만 아니고요. 모든 시험이 다 그래 사실. 다 그래.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우리 원가액이 10문제인데요. 몇 개 맞고 싶어요? 10문제 중에. 10개? 사실 요것만 맞아도 충분해. 8개만 맞아도 충분한 거지 뭐. 원가 쪽에.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요건 확실하게 맞추자는 거죠. 물론 나는 중급 난이도까지 완벽히 알고 있어.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급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나는 중급 문제, 초급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고급 문제를 해요? 그 시간 다른 거 한 게 나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단계별로. 일단은 기본적인 문제는 완벽히 알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스스로도 만족감도 생겨요. 나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데 어려운 문제 푼다? 그거는 시간 낭비야, 시간 낭비. 그래서 요거는 확실하게 맞추자. 전략, 우리 전략. 요것만 맞춰도 80점이에요. 80%. 자, 제가 이제 기본반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시험의 목적은 합격의 지름길은 고급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실수를 줄이는 거. 이거는 아무리 제가 강조를 해도요. 뭐 지나친 내용도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실수를 합니다. 무조건 해, 무조건. 한 과목당 두세 문제 하느냐 한두 문제 하느냐 차이지 무조건 합니다. 한 과목당 한두 문제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평균 점수가 4, 5점이니까 어마어마한 거라고.
3, 4점이면. 그쵸? 실제 여러분들 커트라인 부근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 포진돼 있다고. 전체 문항 중에 한두 문제 가지고 탈락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한두 문제 가지고. 근데 평균 점수가 3, 4점 차이 난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지금은 한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전범위를 충분히 다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반은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 그럼 객관식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 복습을 할 거 아니에요. 복습할 때는 이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뭘 선택해야 돼요? 요거 80% 밴드. 요건 무조건 맞추겠다. 나는 이미 요게 완벽히 알고 있으면 그 다음 단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복습할 때 그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수업 들으면서 정리를 해나가야 돼. 요건 내가 완벽히 커버해야 될 부분들. 요거는 좀 내가 시간적인 거나 내 능력상 좀 버거운 부분이야.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한두 달 남으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지금 다 들어야 돼, 지금은.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일단 요거는 확실하게 맞추자. 자,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업이 입문반은 빼고 기본반이 있고 객관식반 2차 반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기본반을 들었는데 알겠어. 논리가 팍팍 들어와. 대충 알겠어. 기본서에 있는 객관식 문제 풀려. 주관식도 풀리는 것 같아. 연구하면. 기본반만 듣고 시험 보러 가요. 그럼 점수가 꽈락. 제가 학교에서 다 A 플러스 맞췄거든요. 다 A 플러스야. 시험 보러 갔는데 꽈락이 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아는 거하고 문제풀이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학위를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목적이 정해진 시간 내에 답을 찾아내는 게 우리 목적이야. 사실 학문의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학문이라는 거 바로 뭐예요? 연구를 하고 이게 학문인데 우리는 그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 심지어는 잘 찍어도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기계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원하는 점수를 확보하는 게 우리 목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풀이에 대해서 충분히 연습을 해야 돼. 자, 내가 아는 거하고요, 문제 푸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전혀 다른 문제라고. 반드시 수업은 들으셔야 돼. 그래야 감이 생겨요. 감이 생긴다고. 아는 거랑 전혀 달라. 그리고 많은 문제를 보는 게 좋아. 왜 좋냐면 특히 원가 관리 회계는 문장이 있잖아요. 거의 유사해. 그러니까 객관식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는 게 좋아. 자, 제가 접해보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푸는 거랑 달라. 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은 다양하게 봐야 돼. 문장도 보고 이 문장이 어떤 의미고 자료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고 그런 걸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문제 분석. 자, 이 문제 분석은 아마 다른 과목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우리 원가관리 회계에서는 왜 문제 분석이 중요할까?
우리는 어떤 원칙,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요. 논리를 배우는 과목이다 보니까 대부분 모든 자료가 그 문제에 다 제시가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보면서 내가 필요한 자료가 뭐고 이 문제가 뭘 물어보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자, 문제 분석이 끝나면 이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문제네. 완성품 환산량을 물어보는 문제네. 그럼 뭐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돼. 그게 다음 단계. 자료 정리를 해야 돼, 수집을. 요게 끝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이제 문제 풀기 전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막 풀어. 근데 실제 보니까 다른 길로 가고 있어. 그거 되게 많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 성급하면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실수를 줄이는 시험이라고. 절대 성급하게 풀면 안 돼. 차분히 풀면 돼. 차분히. 시간 충분해요. 자,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고 이게 어떤 문제고 내가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확인한 다음에 그 자료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단계별로 3단계를 쪼개놨는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거라고, 요거. 요 부분이 거의 80%. 근데 우리는 이 두 단계는 뭐로 생각하고 바로 뭘 쓰거든. 그러면 안 돼요. 잘 안 돼. 우리 시험 과목상. 항상 여러분들 이 습관을 들여야 돼. 문제를 보고 딱 스캔해야 돼. 어떤 문제지? 어떤 자료가 필요하지? 왜냐면 원가관리회계는 곳곳에 필요 없는 자료도 있어요. 해답과 전혀 관계없는 자료도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쳐놔야 돼. 그 다음에 해답을 찾기 위한 필요 자료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다.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이. 학습 목표. 첫 번째는 각 주제별 핵심 내용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는 문제 풀이 과정 충분히 연습할 겁니다. 문제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그 다음에 난이도도 좀 선별하는 능력. 실제 시험장에서 손대면 안 되는 문제 손대가지고요 망친 사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한 5분 10분 걸리는데 손을 딱 대. 풀만 하거든.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거든. 이거라도 맞추자. 5분 걸려 풀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오지선다에 없으면 돌아버리는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평정심이 흐려져요. 집중이 안 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 혹시 이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지거든. 아까 제가 며칠 남았어요 그러니까 140일. 근데 어떤 분은 저 500일 남았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왜냐면 준비는 여러분들이 판단한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예의 잘하는 것 같죠? 안 그래. 시험 결과는 전혀 다르다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는 확인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합격자 발표하는 거 보면 어이가 없는 경우 많아요. 얘가 합격을 했어? 얘가 떨어졌구나. 말도 안, 이런 게 되게 많다고. 우리는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 제한된 시간 내에 담차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라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학원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답만 찾으면 돼. 몰라도 돼.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다 모른다는 아무 의미가 없어. 시험장에 꼭 가셔야 돼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 내가 정말 준비가 안 돼 있어. 공부 하나도 안 했어. 아는 거 없어. 차변도 몰라. 가세요. 그래도. 왜 가냐면 요것 때문에. 시험장에 한번 경험이 있는 분하고요 없는 분하고는 전혀 달라. 느낌이 전혀 다르다고. 한번 가보신 분은 그래도 좀 편안해. 난이도를 구분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
처음 시험장 가면 아무 생각 없어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막 보고 막 풀어.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시험장에서는 되게 차분해야 되거든. 당황하면 손실이 되게 많아요. 실수도 많이 하고 시간 안배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이 클래스를 통해서 난이도도 조금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볼 거예요. 요건 풀지 마세요. 요건 사이즈가 작지만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추정형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연습도 좀 할 겁니다. 이상으로 이제 과정 소개를 마칠 텐데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제가 원래 사담 잘 안 하잖아요. 농담. 수업에 집중하는 그런 아주 FM적인 강사인데, 가끔 이제 또 저도 나이 들다 보니까 노파심에 또 여러분들 다 제 후배 같고 빨리 했겠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뭐 농담보다는 시험의 어떤 선배로서 얘기를 좀 한 번씩 하는데, 거기 이제 유튜브 쇼츠에 하나 올라가 있더라고요. 조회수도 되게 많아. 제가 봐도 재밌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조회수가 많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지 그거? 그 네이밍. 이걸 잘해야 돼.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공부하면 망합니다 하니까 다 궁금한가 봐. 많이 보더라고. 내용은 별거 없어요. 근데 거기 포인트는 그거야. 꾸준히 성실하게 컨디션 유지하면서 합격할 때까지 항상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며칠은 열심히 하고 며칠 쉬고 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공부하는 거 자체가 내 생활이 돼야 돼. 하루 30끼 밥 먹잖아요. 주무시잖아.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공부 자체가 생활이 돼야 돼. 그러니까 머릿속에 공부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가능할까? 가능해요. 저도 그랬고. 보면 그런 사람들 있어. 공부만 들어가 있어야 돼. 다 버리시라고. 특히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인터넷 봐도 돼. 뭘 봐요? 공부에 관련된 걸 봐.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전까지는. 합격하고 나면 날 새고 봐도 돼. 시간도 많고. 생활이 돼야 된다. 공부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벽에 있잖아요. 다 도배를 해놨어. 도배를. 뭘로? 포스트잇으로. 다 도배해놨다니까. 눈 뜨면 그거 보기 시작하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개 도식화 그림 있잖아요. 그것도 그때 다 해놓은 거야. 공부할 때. 그렇게 해놔야 머릿속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다고. 무슨 이해되세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험 끝날 때까지는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블로그에 글 쓰는 거 아세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에 요게 이제 우리 책 이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학습에 필요한 내용들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그 원가 관리 관련해서 글을 좀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라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요. 보려면 학습에 도움되는 거 보시라고. 요거 참고로 보시고 네이버 블로그. 이상으로 과정 소개는 마치고요.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장 제조원가 흐름 파트 볼게요. 제조원가 흐름. 그 페이지 40페이지 보면 일단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예전에는 가끔 물어봤던 내용이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차이점에 대해서도 가끔 물어봐요. 가끔.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준거 기준은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관리회계는 없고, 보고서는 재무회계는 재무제표 요걸 일반 목적 보고서라고 표현하고요. 관리회계는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어떠한 일정 형식이 없는 거다라고 보면 돼요. 왜 없어요? 원칙이 없으니까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 예. 자, 이제 그 다음에 제조원가의 구분. 먼저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재료원가, 노무원가, 제조경비를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료원가, 노무원가는 직접이 있고 간접이 있죠.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타 제조경비는 다 간접경비로 보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타 제조경비 중에서도 직접 경비가 존재할 수 있다. 실제 우리 문제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럼 얘는 재료원가, 노무원가는 아니지만 직접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특정 제품에 바로 부과를 해야 돼. 예, 그래서 이제는 얘까지 좀 고려하셔야 됩니다. 혹시 기타 제조 경비 중에 직접비가 있는지.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하죠.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로 구분하니까 요거를 다시 이제 둘을 묶어서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라고 하고요. 둘을 묶어서 가공원가,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최근 5년 전부터 이제 가공원가라는 표현보다 전환원가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근데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양쪽에 다 들어가는 개념이니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자, 제조원가 흐름. 제조원가 흐름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제공품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공품. 제공품이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제공품은 우리가 흔히 아는 건 미완성품을 의미하는데요. 제조원가 흐름상에서는 제공품을 제조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제조원가 흐름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원가 계산 파트도 다 제공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원가는 총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재료 원가라는 게 있고 노무 원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제조 경비가 있겠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재료 원가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죠. 재료 원가 파트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바로 뭐가 있어요? 재료는 재고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입량과 사용량이 다르더라. 그래서 재료 원가는 뭘 찾아야 돼요? 사용분을 찾아야 됩니다. 뭐랑 비교해서? 구입량에다가 재고 자산의 변화를 고려해서 사용량을 뽑아내야 돼요. 자, 나머지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쪽에서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발생분. 재료원가 쪽에서는 사용분, 나머지 제조원가에 대해서는 발생분. 자, 왜 발생분이냐면 자료에서 뭐라고 제시가 될 수 있냐면 현금 지출 금액이 제시가 될 수 있어. 그럼 현금 지출분 하고요. 뭐랑 고려해서 미지급
하고요. 성급 고려해서 발생 금액으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는 우리 많이 이제 연습을 해 봤는데 그래도 헷갈리거든. 요걸 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발생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현금 지출하고 발생이 같을까? 거의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 자료에서 얘가 제시가 될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발생주의를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는 돈 나간 걸 일단 비용 처리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뭘 가산해야 되냐면 돈 나간 것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요.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 처리된 게 있으면 가산을 해야지. 자, 무슨 얘기냐면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인가 있대요. 요거는 당연히 가산해야 돼. 현금이 지출되지 않았지만 비용인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있죠. 내가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준 케이스, 즉 비용이 발생이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미지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자, 나는 돈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돈이 안 나가면서 비용 처리된 게 있어요. 얘는 가산해 줘야 돼.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되는 거, 성급 감소. 돈을 저번 달에 미리 줬어. 전년도에 미리 줬어. 단기에는 돈 줄 필요가 없잖아요. 단기에는 비용 처리만 되고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성급금을 떨어내주면 되죠. 얘도 뭐예요? 돈이 나가지 않았지만 비용 처리가 된 거죠. 얘를 가산해 준다. 자, 이제 빼주는 거죠. 뭘 빼줘요? 나는 돈이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이 중에 비용이 아닌 게 있더라. 무슨 얘기냐면 돈이 나갔어. 돈이 나갔는데요. 이 중에 비용이 아닌 게 있더라. 얘는 당연히 빼줘야지. 뭐가 있을까요? 돈이 분명히 나갔는데요. 돈이 나갔으니까 우리는 뭘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거든. 돈 나간 것 중에 비용이 아닌 게 있대. 뭐냐면 얘 상대되는 개념. 저번 달에 못 준 미지급을 준 거야. 얘는 돈이 나갔지만 비용하고 무관한 거잖아요. 빼줘야지. 또 뭐가 있을까? 돈이 나갔어. 비용하고 무관하대. 얘랑 상대되는 개념. 돈을 미리 준 거야. 비용과 상관없이 바로 뭐예요? 선급금이 되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돼. 이것만. 이거를 암기해도 되는데 이제는 뭐 암기할 필요 없죠. 자, 얘는 1차든 2차든 매년 나온다고 보면 돼. 그 얘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자, 볼까요? 나는 현금 지급액을 일단 비용으로 봤어. 뭘 가산해줘요? 미지급 증가분, 성급 감소분을 가산하고요. 뭘 빼줘요? 성급 증가분, 미지급 감소분을 빼주면 됩니다. 얘도 가끔 이제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농업이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 돈을 지급받을 때는 받을 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만 받잖아요. 실제 발생 금액을 계산할 때는 포함시켜야지. 예. 자, 그래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관계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개념이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죠. 자, 단기총 제조원가하고요, 단기제품
제조 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성품의 원가가 되죠. 자,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포인트는 요거 단기. 무슨 얘기냐면 제공품 상에서 기초 제공품이 2월 됐다고 하더라도 단기 총 제조 원가는 단기분만 들어가는 거.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완성품의 원가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디에 들어갈까? 이제 제품 계정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에서도 찾아낼 수 있고 또 어디에서도 제품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품 계정을 보면 제품 계정 제공품에서 완성된 물량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제품 계정에서 탈린 부분 얘가 매출 원가. 요걸 이제 종합한 게 바로 밑에 부분이죠. 제조 원가 흐름 T 계정. 그러니까 제조 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걸로 푸시면 돼요. 요걸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매입액하고 사용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초 기말 금액을 반영을 해서 사용분을 뽑아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보면 이 사용액이 모두 다 직접 재료 원가가 아닌 경우도 있어. 뭐가 있어요? 간접 재료 원가가 존재할 수 있죠. 간접 재료 원가는 어디로 가요? 제조 간접 원가 통제 계정으로 들어가죠. 노무 원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발생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 거죠. 노무 원가는 재고라는 게 없어요. 발생 금액이 모두 다 소비가 되는 겁니다. 물론 노무 원가 중에서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간접 노무 원가 존재할 수 있죠. 간접 노무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로 가야 되고. 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이외에 나머지 다 이제 제조 간접 원가로 우리가 부르잖아요. 제조 간접 원가 쪽에서 주의할 사항은 바로 판관비하고 구분이야. 판관비하고. 자, 원가 회계 쪽에서는 판관비는 안 봐요. 그럼 제시된 전기료, 감가상각비가 공장분인지 본사분인지는 문제 보고 확인하셔야 돼. 그래서 제조 간접 원가를 다 모아서요. 이제 한 방에 제공품으로 넘겨보내준다. 그래서 요 세 개, 요게 바로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 완성 부분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얘는 제품 창구로 들어가고 팔린 부분이 매출 원가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제조 원가 흐름 쪽에서는 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우리 그 10문제다 보니까 말 문제는 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말 문제는 잘 출제되지는 않는다. 필요한 내용은 조금씩 보니까 알고 가셔야 되죠. 첫 번째,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거. 타당하지 않는 거. 원가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상이한 목적에 따른 상이한 원가라고 하니까 첫 번째, 고정원가는 당연히 행태에 따른 분류 맞죠? 그렇죠? 행태라는 게 바로 뭐죠? 변동비, 고정비, 준변동비, 준고정비가 있잖아요. 1번 맞고. 2번 간접원가는 추적 가능성, 얘도 맞고.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관련성 맞죠? 의사결정 관련성에서는 원가를 어떻게 구분해요? 관련원가, 비관련원가 구분하잖아요.
그 매분 원가는 뭘로 봐야 돼요? 비관련 원가로 봐야지. 맞고. 4번. 제조 원가는 기초 원가와 가공 원가와 합의. 얘가 틀린 거지. 왜 틀려요? 기초 원가에도 농무 원가가 들어가 있고 가공 원가에도 농무 원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중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합은 아니지. 이렇게 하면 맞지. 재료 원가와 가공 원가도 이렇게 하든지 기초 원가와 제조 간접 원가 하든지. 틀렸고 답은 4번. 기관 원가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기관 원가 상대되는 개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고 가능 원가지. 기관 원가와 상대되는 개념이 재고 가능 원가야. 원가액의 파트에서는. 재고 가능 원가 바로 뭐죠? 제조 원가,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재고 자산을 구성했다가 언제 비용 처리가 소멸돼요? 팔렸을 때 매출 원가로 소멸되는 거예요. 기간 원가라는 건 발생 즉시 다 비용을 떨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제조 원가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다. 맞는 거죠, 맞는 거. 그럼 모든 제조 원가가 다 재고 가능 원가일까? 아니지. 뭐가 있어요? 변동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은 변동 제조 원가만 재고 가능 원가거든. 초변동 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원가만 재고 가능 원가잖아요. 그렇죠? 2번. 원가 배부에 관련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얘는 맞는 걸 찾는 거네. 제가 처음에 시험장 갔을 때 우리 선배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어. 야, 너 있잖아. 시험 볼 때 틀린 걸 고르는 건지 맞는 걸 고르는 건지 반드시 하나 실수한다, 너. 분명히. 틀린 걸 고르는 건데 맞는 거에 답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순간 긴장하게 되면. 그리고 시험장에 대한 분위기도 그래서 한 번씩 경험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도 돼. 여기 X 표시하는 거죠. 틀린 걸 찾는구나. 요거는 동그라미. 맞는 걸 찾는구나. 요건 여러분들 나름대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맞는 걸 찾아야 돼. 자, 원가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만, 얘가 틀린 거네. 뭐가 있어요?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그런 것들이 있죠. 두 번째, 제조 간접 원가가 전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자, 간접비가 크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나왔어요?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 나왔거든. 그럴수록 좀 더 정교한 복잡한 원가 계산 방법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단순한. 틀렸네. 얘가 틀린 거고. 3번. ABC에서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비단위 기준, 비단위 수준이라고 하잖아요. 얘를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죠. 이거 틀렸고.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원가 배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의사결정에 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죠. 정확한 배부 기준 원가 동인을 못 찾더라도 차선의 방법으로 찾아야죠. 틀렸고. 답이 5번이네. ABC에서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인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가 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맞는 얘기지 뭐. 맞는 얘기. 근데 5번을 굳이 A, B, C라고 안 써도 맞는 얘기예요. 원가 계산 자체가 100% 정확하지 않거든. 3번. 원가 배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 원가 배부 기준은
가능한 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 맞고. 2번 분리점에서 판매가치 기준. 요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결합원가 계산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렇죠? 자, 결합원가의 배부 기준은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물량으로 할 수도 있고, 분리점 판매 가치 할 수 있고, 순실현 가치 있고, 또 균등, 매출, 총 이익률이죠. 요거 우리가 법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배부 기준이야, 기준. 그러면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를 배부 기준으로 한다는 건 배부 기준의 지침에 따르면 뭐랑 유사해요? 부담 능력 기준이지. 돈을 많이 버는 연산품이 더 많이 배부되잖아요. 그래서 부담 능력 기준에 근거한 방법이다. 뭐 맞는 얘기고요. 제조간접원가 비중이 클수록 좀 더 다양한 배부 기준, 배부 방법 맞고. 4번 보조 부문 배부에 있어서 단계 배부법이 직접 배부법보다 항상 더 합리적인 배부 결과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단계 배부법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거든. 그럼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원가 계산이 더 부정확할 수도 있어. 답은 5번이네, 5번. 제품이 많다면 더욱더 단순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기준 원가 계산의 개발 배경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 다품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A, B, C가 필요하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품목이 많아질수록 원가 계산이 까다롭잖아요. 그때 A, B, C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품이 하나라면 걔가 뭐가 까다롭겠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관리회계. 내부유의 관계인에게 정보 제공 맞고. 원칙에 지배받지 않는다 맞고요. 세 번째, 재무제표? 얘는 아니지. 얘는 재무회계에 관련된 내용이죠. 틀렸고. 미래지향적 맞고요. 정보의 범위가 좁고 특수하다. 5번에 상대되는 개념은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뭐라고 그러죠? 일반 목적 보고서라고 그러잖아요. 답은 3번이 되고요. 5번. 자, X 1년 초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제조를 시작한 회사는 X 1년 말에, 포인트는 X 1년 말에 완성품 제공품이 많대요. 언제? X 1년 말에 많다는 거야. 이제 X 2년이에요. X 2년. 그 다음 년 6월에 회사의 경영자는 모든 재고를 싼값에 처분하고요. 공장을 폐쇄했대요. 자, 이런 말 문제가 사실 좀 까다로워요. 이럴 때는 그림을 그려보면 돼. 그림을. 자, 제공품. 자, 연도는 X 2년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자, 1월 1일 하고요. 6월 말에 공장을 폐쇄했다고 그랬으니까요. 6월 30일에 낼 건데, 제품의 경우에도 1월 1일, 6월 30일이 되고요. 자, X 1년 말에는 재고가 많았다고 그랬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재고가 2월 된 상태. 6월 말에는 재고가 없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단기총 제조원가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의 크기를 물어봤다고.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를 A라고 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B라고 하고, 매출원가를 C라고 하면 이 크기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럼 이게 뭔가 있긴 있었는데 그냥 100원이라고 하면 얘도 100원이라고 할게. 우리는 크기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정확한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공품의 차변은 100 더하기 A, 대변은 B가 되는 거고, 제품의 차변은 100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대변은 C가 되니까 크기만 정리를 해보면 A보다는 B가 크고, A보다는 B가 크고, B보다는 C가 큰 거죠. 답은 그래서 매출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총 제조원가. 답은 그래서 1번.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